안녕하세요, 지원자쌤입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수능 대비 세계사 수능 특강 핵심 문항 분석 강의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우선 이 강의의 방향성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수능 특강 당연히 풀어봐야 돼요. 근데 풀어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수능이 50% 연계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부분이 연계가 되냐면 그 기존에 맨날 나왔던 기출 문제 있죠. 그런 거는 사실 기출 개념이랑 기출만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 건 연계됐다고 보기 어렵죠. 어떤 걸 연계를 체감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를 하냐면 기존에 기출 문제, 평가원 6월, 9월 수능에 나오지 않았던 소재들이 수능 특강에 나오는 주제들이 있어요. 이번에만 새로 등장하는 주제들. 그런 걸 평가원이 어쨌든 연계를 해서 수능에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수능에서는 한 두세 문제에서 왔다 갔다 두세 문제 사이에서 새로운 소재를 EBS에 연계해서 출제를 해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까지 해서.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어쨌든 근데 사회 탐구는 50점 만점에 한두 문제로 등급이 많이 갈리잖아요. 우리는 그 두세 문제, 연계되는 두세 문제를 확실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직접 풀고 그러니까 기출문제까지 푼 상태에서 수능 특강 EBS를 풀고 이거는 기출문제에 안 나왔던 소재들이구나 해서 따로 정리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국영수 하느라 바쁜 거 너무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존에 6구 수능, 평가원 6구 수능에 안 나왔던 주제들만 딱 선별해서 강의로 지금 남겨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문항들만 제가 따로 이렇게 분석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딱 리스트부터 딱 있어요. 세계사는 총 41문제 제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페이지에 어떤 문제를 연계했는지 일단 쫙 선별했고, 이제 각 문항별로 제가 여기서 알아가야 될 거, 이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 평가는 만약에 연계를 하면 이렇게까지 연계할 거다라는 부분을, 이거 문제편이고 뒤에 해설편 하면 이렇게 쫙 남겨져 있어요. 게다가 방금 지나갔지만 생소한 표현의 선지들, 아니면 처음 등장했던 선지들만 또 단원별로, 중국사면 중국사, 저 뒤에 가면 서양사면 서양사, 이렇게 단원별로 다 모아뒀죠.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좀 지도 같은 것도 평가원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도 엄청 어려워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세계사는 이번에 서양사 이거 지역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이름까지 지명까지 다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자기는 시간이 없는 학생이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충분해요. 왜냐면 나머지는 너무 쉽거나 이미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어. 오케이? 그래도 나는 조금 미리미리 공부를 해놔서 여유가 있다, 그러면 수능특강 한번 쫙 다 풀어보고 본인이 직접 정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제 거 분석서로 한 번 더 중요한 것만 정리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이 수능특강 본 교재를 가지고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 해설을 해주는 강의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요거는 기출에 안 나왔던 포인트니까 좀 알아두자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2페이지 4번부터 볼 건데, 사실 이 고대 문명 파트에서는 99.8% 정도는 그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좀 여기 아리아인의 활동 같은 것도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13페이지 2번은 페니키아인들의 활동이에요. 이것도 출제 확률은 매우 떨어지지만 다 한번 알아두자라는 정리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페니키아인들이 카르타고 건설했고 표문자까지 사용한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사에서도 역시 그 상나라 주나라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치만 한번 더 정리해두면 좋겠죠. 그리고 주나라 개념 같은 거 한번 정리해두면 좋고. 그러면 고대 문명은 이제 여기서 끝나고 중국사 보겠습니다. 이거 동아시아사 하는 학생들은 많이 봤을 텐데 세계사만 하는 학생들은 이거
21페이지 4번 잠깐 보면 이게 그 중국에서 후한 끝나고 삼국시대 끝나고 5호 16국 동진시대가 수립되잖아요. 그 5호 16국 동진시대가 수립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문제인데 이 동사에서는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세계사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주제니까 요것도 한번 정리해둡시다. 원래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다 중국 땅이었는데 5호 북방민족의 5개의 민족이 이렇게 내려와서 화북을 차지하죠. 그래서 위에 살던 한족 애들이 동진까지 동진이래 건강이 지금 말로 난징이거든요. 건강까지 내려가서 건강을 수도로 하는 동진을 세웠다고. 이게 동진 이해가죠? 그 과정을 나타냈던 문제예요. 이건 동사에서 맨날 나오는데 그 세계사만 하는 학생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아 그리고 이건 이제 당나라예요. 당나라 문제인데 이게 22페이지 7번 문제죠. 당나라 문제인데 당나라에서는 여러 종교가 많이 존재했다. 뭐 이슬람교, 네스트리우스교, 경교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이게 네스트리우스교에 관한 설명이에요. 네스트리우스교가 크리스트교 중에 하나인데 아라본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에서 그 네스토리우스교를 전파했던 상황을 나타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가 건립되었다는데 이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는 당나라 문화재로 교과서에 등장하니까 알아두고요. 저 네스토리우스 교회에 관한 내용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당나라에서는 네스토리우스교, 이슬람교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했고 네스토리우스교 관련 문화재로 당나라에서는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가 존재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이제 24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수나라 관련된 문제인데 특히 수나라에서 그 수나라가 북주와 북제를 정복한 다음에 화북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남쪽의 진까지 정복하면서 남북조를 통일하죠. 그 과정을 물어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수나라 건국이 먼저고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일한 게 그 다음이에요. 그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3페이지 7번 문제입니다. 이제 걸륭제 때 편찬 대규모 편찬 사업이 사고전서예요. 사고전서. 이것 때문에 고증학까지 발달했다고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몇 번 나왔긴 했는데 사고전서 관련돼서 고증학이 발달된 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남송과 금의 관계예요. 역시 이 송나라 시기,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서하, 원나라 관계가 복잡하잖아요. 여기서 뭐를 물어보냐면 남송이 몽골, 원나라랑 손을 잡고 금나라를 멸망시키는 상황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도 이 복잡한 관계 중에서 아직 안 나왔던 소재야, 세계사에서는. 그래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걸 하나 건너뛰었네요. 32페이지 1번 문제예요. 이거 5대 19 관련된 문제인데 5대 19 연도는 907년부터 사실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교과서는 이걸 960년으로 봤고요. 비상 교과서는. 근데 보통 979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이게 송나라 건국 연도가 960년이거든요. 그래서 송나라가 건국된 후에 5대 19기 끝났다고 보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송나라가 960년에 수립되고요. 중국 남쪽에 5대 19개 자잘자잘한 나라들이 몇 개 더 있었어요. 그걸 송나라가 완벽히 다 정복하는 게 979년이란 말이다. 그래서 979년을 5대 19 끝나는 걸로 보는 설이 더 강해요.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절대 연도로 못 물어보지만 어쨌든 송나라가 5대 19 중간에 건국돼서 나머지를 다 제압했다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게 5대 19에 관한 문제인데 어쨌든 그 사이에 요나라랑 송나라가 건국됐다는 것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대 19 사이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알겠지? 그다음에 자, 이 46페이지 6번 문제가 이제 그 우리 6월 모의고사 세계사에서 연계됐던 문제예요. 이제 6월 모의고사 11번 문제인데 여기 특히 단다나칸 전투 뭐 요거 셀주크가 비잔티움 제국과 십자군 전쟁 벌이고 아바스 왕조에 침략한 부하의 왕조를 축출했다는 뭐 여러 번 나왔던 개념이지만 단다나칸 전투 사실 교과서에 없어요. 없는데 오메 여기 보면 단다나칸 전투라 해서 수능특강을 연계해서 출제를 했죠. 그리고 나머지 똑같아요. 부하의 왕조와 전투, 비잔티움 제국과의 십자군 전쟁. 그래서 이 세 요소를 바로 그냥 지도에 갖다 때려 박았기 때문에 너무나 똑같이 그대로 연계를 했던 문제고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단다나칸 전투 따위는 알 필요 없지만 셀주크가 가즈니 왕조랑 같은 시기에 있었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셀주크는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존재하고 가즈니 왕조는 인도에 있던 인도에 있던 왕조잖아요. 10세기부터 12세기에 같은 시기에 존재해요. 겹치죠? 그러니까 둘이 같은 시기에 있었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는 뭐 아키메네 상도 페르시아고요. 이거는 내가 선지로만 넣었던 것 같아. 요거 봅시다. 그 로마 군인 황제 시기가 3세기거든요. 근데 그때 서아시아에 누구냐면 사산 왕조예요. 사산조가 3세기부터 이번에 멸망 시기 물어봤죠. 7세기야. 그러니까 저 로마 군인 황제 시기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랑 대립했다는 로마 개념으로도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은 시기였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오케이? 요거 그리고 48페이지 4번의 나 사료가 오스만 제국이 건국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한 유목민들이다. 그리고 얘네가 13세기 딱 1299년에 건국이 되거든요. 그것까지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네, 58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이게 오스만 제국의 4개의 제도 있죠. 밀레트, 데브시르메, 또 예니체리, 티마르 제도까지. 근데 그 중에 이제 데브시르메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재작년이죠. 그 비잔팀 제국에서 군관구제 내용 자체를 풀었어서 이게 비잔팀 제국의 군관구제인지 알아라고 물어봤죠. 그런 것처럼 이 오스만 제국의 제도 자체를 이 4가지 제도의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건 데브시르메 제도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거 포함해서 오스만 제국 4개의 제도 이름만 외우지 말고 제도 내용까지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요거 솔론의 개혁의 내용. 솔론은 금권정을 실시했죠. 그 금권정에 관한 내용도 알아둡시다. 재산에 따라서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참정권을 차등 지급했어요. 그리고 이제 디오클라티아누스의 4분할 통치를 지도로 나타낸 거거든요. 황제 2명, 부황제 2명이 각각 자기의 구역을 분할해서 통치를 했는데 지도로도 한번 확인을 해둡시다. 지도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어느새 서양사로 넘어왔죠. 한번 보면 66페이지 6번은 이게 로마 공화정 자체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로마 공화정은 왕정, 귀족정, 민주정이 연합된 요소다라고 설명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공화정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포에니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 포에니 전쟁 결과 로마가 서지중 해상권을 장악했다. 그치만 무슨 제도로? 라티푼디움으로 로마 중소자용농이 몰락했다까지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포에니 전쟁의 결과. 포에니 전쟁도 잘 안 나오죠, 로마에서 나오면 지금까지는 주로 인물 문제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언젠가 한번 또 나오지 않을까. 올해는 특히 뭐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개인적으로 올해 이제 시험이 2번 남았잖아요. 6월 모의고사는 지나갔으니까. 네, 6월 모의고사. 그래서 세계사는 조금 이제 EBS 연계를 한 노력이 많이 보여요. 새로운 소재를 냈던 게 보이긴 하는데, 아직 좀 어떻게 낼지 방향성을 자세히는 안 보여준 느낌이랄까요? 그게 좀 아쉽다. 그죠? 이거는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정책이에요. 우리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랑 가이우스 그라쿠스 있죠? 그 두 개의 두 개의 형제래. 사람 보고, 그죠? 두 형제의 각각 어떤 개혁 정책까지 실시했는지 알아둡시다. 오케이? 아, 1번 이제 여기 몇 페이지야? 78페이지 1번은 클로비스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프랑코 왕국 하면 클카피카죠. 클로비스, 칼로스 마르텔, 피핀, 칼로스 대제. 이 클로비스 빼고 칼로스 마르텔, 피핀, 칼로스 대제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셋이는. 근데 아직까지가 클로비스가 2015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요? 언제든 프랑코 왕국은 너무 자주 출제되는 요소니까 클로비스도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고 대비를 해두면 좋고, 78페이지 2번이랑 뒤에 하나 더 나오는데 봉건제에 관한 내용이 어쨌든 매년 들어가요. 봉건제, 산업혁명, 대공황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작년 9월 모의고사에서 대공황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경제 부분도 그렇게 나올 수 있구나를 작년에 보여줬기 때문에 산업혁명이랑 봉건제에 관한 내용도 정리해둡시다.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6번은 이제 4차 십자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이번에 이것도 6월 모의고사에서 등장을 했죠. 근데 너무 쉽게 나와서 뭐 쉽게 맞췄을 거예요. 그래도 4차 십자군 관련된 내용, 특히 4차 십자군은 베네치아 상인들이 주도했다까지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7번은 중세 경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히 중세 말에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영주한테 돈을 내고 사치권을 획득했다. 그리고 상인들이나 수공업자들이 자기네들만의 조직인 길드를 형성했다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세 말 경제에 관한 내용도 정리해둡시다. 알겠죠? 이거 봉건제랑 달라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세 말에 흑사병 때문에 중세의 농노제가 어떻게 붕괴되는지 그 과정을 8번 문제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또 정리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79페이지 요거 3개는 다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넘어가고, 이거 칼로스 대제 때 문제를 지도로 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정리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 칼로스 대제는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여러 번 공부했을 거라 문제 푸는데 푸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지도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칼로스 대제 때 영토다. 그리고 여기 이 81페이지 2번도 봉건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서양 봉건제, 그래서 중세 봉건제. 그래서 또 아까 그 문제나 해서 같이 정리해 둡시다. 이게 가가 뭐냐면 클리니 수도원의 개혁운동이에요. 10세기 있었던. 그래서 클리니 수도원 개혁운동에 관한 내용도 교과서에 당연히 있으니까 이참에 정리해두고요.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했는지. 그리고 나는 그거예요. 그 보름스 협약. 그래서 교황이 성직자 서윤권을 가져가는 게 보름스 협약이잖아. 그거 관련된 내용이니까, 물론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 한번 나왔어서 나는 좀 비슷한 소재. 그러니까 카노사 굴욕 다음에 보름스 협약이잖아요. 그래서 카노사 굴욕은 한번 기출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익숙할 테지만 보름스 협약 내용도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지도 문제입니다. 82페이지 4번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아까 그때 라이브 할 때 질문이 들어왔던 게, 이 세계사만 하는 친구들은 지도 문제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당황스럽거든요.
동사는 매번 시험에 한 번씩 6월, 9월 수능에 한 번씩 꼭 지역사가 나오고 특히 2번이나 수능에서 지도를 대놓고 줬어요. 그래서 동사하는 친구들은 좀 익숙할 텐데 세계사만 하는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각 지명인데 지명은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제 분석서에 있으니까 외우시고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이쪽인데 이제 주로 평가는 어떻게 동아시아에서 냈냐면 한 지역,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물어보고 싶은 한 지역은 그대로 연계를 해요. 만약에 평가는 여기서 이 문제에서 예루살렘을 연계를 하고 싶으면 예루살렘은 그냥 이 위치, 이 지도 그대로 갖다 쓰는 대신에 예루살렘은 그대로 줘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이 가나다라는 여기 수특에 나왔던 지도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지역을 또 그냥 마음대로 찍어버려요. 말이 너무 빠르죠? 다시 평가원이 만약에 이 문제에서 어떤 지역을 연계하고 싶냐고 봤을 때 예루살렘을 연계하고 싶다고 하면 예루살렘은 그대로 줘요. 이렇게 5번 마에. 그리고 나머지 가나다라는 수특에 나온 지도가 아니라 수특에 나온 지역이 아니라 본인들이 새로운 지역을 임의로 찍어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은 그대로 연계돼서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을 찾는 문제로 고르면 됩니다. 이 지도에서 이렇게 똑같이 고르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역 문제 세계사만 하는 학생들은 생소할 테니까 잘 대비해두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그러면 이 5개 그냥 외우면 돼요. 어쨌든 5개 중에 하나만 연계해요. 그러니까 그 연계한 지역은 똑같이 낼 거니까 5개 외워두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정복 관련된 내용인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몇 번 나왔지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대외 정복에 관한 내용은 아직까지 안 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 이번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칼뱅이 종교개혁이 한 2~3문제가 들어가 있어. 지금까지 종교개혁은 평가원에서 루터만 나왔죠. 그래서 칼뱅에 관한 내용도 알아둡시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85페이지 10번은 미국 문명 때 아스테카 제국이랑 잉카 제국, 미국이래. 아메리카 문명 때 잉카 제국이랑 아즈테카 제국인데 그 2개 국가를 물어봤어요. 이것도 한 2~3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이 총재 정부 시절에 했던 대외 원정이 이탈리아랑 이집트 원정이거든요. 알아둡시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명예혁명 때 작년에 명예혁명 때 메리랑 윌리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서 명예혁명 때 제임스 2세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수능 특강에 있어요. 그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제임스 2세는 친카톨릭과 비국교도 등용 때문에 명예혁명이 일어났고 쫓겨났죠? 그거까지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래서 제임스 2세가 한 번 더 나와요. 여기 2번째.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프랑스 혁명 때인데 이 나가 아마 총재 정부예요. 아니다. 가가 총재 정부고 5명의 총재 정부. 그 뒤에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들어선 게 통령 정부죠. 통령 정부는 이미 나왔는데 이 총재 정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5명의 총재 정부로. 그래서 총재 정부도 한 수특에 2년에 한 번씩은 꼭 나와요. 그래서 또 프랑스 혁명, 특히 나폴레옹 파트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총재 정부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까도 나왔는데 총재 정부. 그 1차 선거법 개정 관련된 내용도 좀 있어요. 하원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사실 뭐 이 과정은 알 필요는 없어요. 이 부패 선거구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상원의 숫자가 조금 줄었고 하원이 늘었기 때문에 하원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교과서에 없는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러다이트 운동, 산업혁명 시기 러다이트 운동 관련된 사료가 하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 104페이지예요. 산업혁명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 떨어지지만. 근데 난 대공황도 한 번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작년에 나오는 거 보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106페이지 1번이 빈체제 때 문제예요. 빈체제는 한 번 나왔었는데 이 빈체제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이 1, 2, 3, 5번 관련된 선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두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거 선지로만 내가 정리했던 것 같다. 그리고 107페이지 7번이 19세기 러시아 알렉산드르 2세 문제예요. 여기도 나올 확률이 지극히 적어요. 러시아 나오면 현대에서 많이 물어보지. 소련 관련돼서 뭐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냉전 파트 러시아. 이번에도 뭐가 나왔냐면 우리 그 베를린 봉쇄에 관련된 러시아 활동이 문제로 이 문제로 출제됐죠. 그 19번인가? 베를린 봉쇄.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러시아를 물어보기는 어려워요. 이해 가나요? 그치만 뭐 정리해두면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렉산드르 2세 없죠? 역시 이 109페이지 3번이 영국 1차 선거법 개정 관련된 내용이에요. 부패 선거구 폐지랑 도시 선거법자에게 선거권 부여된 내용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111페이지 2번이 다시 이제 여기는 전체 단원 문제풀인데 프랑크 왕국 관련된 문제인데 프랑크 왕국이 쪼개지는 과정을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메르스덴 조약으로 동프랑크죠?로 쪼개졌다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묻는 문제라서 근데 맨날 선지로만 나오다가 사료로 보면 어색할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틸라크 인도 관련된 내용은 저 뒤에 나올 거니까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아두아 전투. 이거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에서 진 전투가 아두아 전투죠.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 작년에 그 이탈리아 북부아프리카 제국주의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랑 오스만 관련된 제국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8페이지 9번도 이번에 인도 국민회의를 연기했던 문제예요. 특히 이거. 그래서 인도가 영국 식민지가 된 이후에 인도 국민회의가 결성되지만 처음에는 친형적인 활동을 했다. 그러나 벵골 분할령 이후에 반영운동으로 돌아섰고 그래서 벵골 분할령에 맞서서 콜카타 대회도 주도했고 그 콜카타 대회는 아까 나왔던 틸라크가 주도했고요. 거기서 4대 강령 발표했고 결국에 인도가 벵골 분할령을 철회했다까지 그 흐름까지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도 국민회의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연결된 거기 때문에 알아두면 되고 이 오스만과 이집트 관련되는 관계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어려워하니까. 무제한 잠수함 작전, 이 독일이 미국을 공격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참전했다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사는 좀 좋은 문제가 적긴 해요. 이제 138페이지 4번 문제인데 작년에 대공황으로 나왔던 문제가 대공황 시기에 미국의 뉴딜 정책을 물어봤잖아요. 이거는 대공황 시기에 영국의 파운드 블록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걸 좀 자세하게 풀어 쓴 사료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이거는 2차 국공합작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국사 중에서 2차 국공합작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일본에게 맞서서 시행했다가 2차 국공합작이고요. 1차 국공합작은 반제국주의, 그러니까 일본 포함 여러 강대국들, 미국, 러시아, 영국 모든 중국을 차지하려는 강대국들에 대항했고요. 그리고 1차 국공합작 때는 반군벌에
사상도 있어요. 그래서 당시 중국은 군벌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군벌을 다 무너뜨리려는 목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때는 오로지 반일본. 오케이? 그리고 얘네가 중국 공산당이 2차 국공합작 전에는 자기들이 농촌에서 자체적으로 토지 개혁을 실시하고 있었거든요. 2차 국공합작 이후에는 그 토지 개혁을 중지한다 라는 내용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케이? 1차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오케이? 이게 2차만의 특징이니까 정리해두면 돼요. 그리고 간디. 그러니까 인도에서 간디 문제가 1, 2년에 한 번씩 수특에 꼭 나오거든요. 그치만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다. 그치만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 간디 활동 관련된 것도 정리해두면 좋고요. 몰타 회담. 이제 고르바초프랑 부시랑 여기서 이제 냉전 종식에 관한 내용을 많이 나눴는데 이게 몰타 회담이 교과서 하나인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근데 고르바초프, 부시는 교과서에 없고 고르바초프는 있으니까 고르바초프 관련된 내용으로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148페이지 1번은 마셜 계획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3번은 이게 중국天安문 사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것도 아직 한 번도 안 났으니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 테스트 뒤에 이제 10문제씩 총 3세트 모의고사가 미니 테스트로 있어요. 거기서 보면 2회 157페이지 미니 테스트 2회 1번인데 명청식이 경제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동사하는 친구들 많이 봤을 텐데 우리 세계사 하는 친구들도 간단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159페이지 2회 2번 2회 5번 이번에 칼뱅 문제예요. 칼뱅이 아까도 한번 나왔죠.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조금 유력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문항 중심으로 제가 중요한 부분 포인트 찝어드렸고요. 뭐 이런 선지들은 제가 당연히 다 분석서에 이쁘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볼 수 있게. 이거다.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이거 하나면 어떠한 EBS에 필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들 말고 여기서 새로 등장한 내용들, 뭐 사료, 지도, 뭐 선지 싹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많이 이용 부탁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의도 참고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분석서로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계사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이든 카톡 채널이든 질문 주세요. 아시겠죠? 이제 또 6모 끝나고 고3 학생들은 특히 그리고 반수생 친구들도 본격적으로 개념 공부할 텐데 개념을 잘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개념 기출 EBS 순서대로 열심히 해주시고 내가 6모 이후에 커리큘럼 가이드 살짝 설명을 했었잖아. 6모 해설 강의 끝에. 그래도 자기 상황이 조금 거기에 맞지 않는다, 애매하다, 뭐 궁금한 점이 많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질문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더운 여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힘들더라도 열심히 지치지 말고 노력해봅시다. 그래서 수능에서 9월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 있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